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한국뇌전증 협회에서 뇌전증 부모교육을 맞이해서 제가 양성 뇌전증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됐는데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PPT 이제 보면서 차분히 설명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뇌전증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뇌전증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뇌전증의 종류는 100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초기 치료가 좀 비슷하거나, 그다음에 환자의 그런 임상 양상이나, 그다음에 뇌파 양상이 비슷하면은 초기 치료나 예후를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은 이렇게 그 우리가 증후군, 그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질환명으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수많은 뇌전증 중에서 그렇게 이제 그 뇌전증 증후군, 그러니까 에필lep시 신드롬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 PPT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한 30개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0개 정도의 모든 뇌전증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외에 이것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그런 그 부분 뇌전증 그리고 그 전신 발작 뇌전증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신드롬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면은 그 신드롬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진단과 그다음에 초기 치료, 그다음에 앞으로 예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유전자 검사가 이제 점점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그 유전자 검사가 나오는 그런 그 일관성도 있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드롬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양성 뇌전증이 이 주제지 않습니까? 근데 양성 뇌전증은 양성이라고 나온 것처럼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되거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 없는 그런 그냥 지나가는 그런 뇌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표시를 한 것처럼 어, 지금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네오네이탈 페리오드 그러니까 좌측 맨 끝에 보면은 거기 이제 신생아기라는 뜻인데요. 거기 보면 셀프 리미티드 네오네이탈 시저, 뭐 셀프 리미티드 패밀리알 네오네이탈 에필lep시 이렇게 셀프 리미티드라고 붙여놓은 것은 그냥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성 이게 바로 이제 양성이라는 뜻이게 되는데 어, 그 신생아기 때 그렇게 잠깐 앓고 지나가는 것들은 그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여기 이제 차일드후드, 그러니까 이제 학동기나 그 어돌레선트 어덜트,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양성 뇌전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그 처리를 해놨습니다. 노란색으로 처리를 해둔 부분이 양성 뇌전증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실제 이제 환자들의 그 어, 뇌파 양상이라든지 그리고 그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포에게 일시적이고 규칙적인 불규칙적인 그런 이상 흥분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발작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뇌전증은 약물 치료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약 70% 많으면 80% 정도는 약물 치료만으로서도 발작이 조절이 가능해서 일상생활을 큰 무리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 70% 안에 이제 양성 뇌전증이 있는 거고요. 그 양성 뇌전증의 정의는 뭐 딱히 이제 뭐 이게 양성 뇌전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없지만은 보통 정년이 나타나도 발달에 지장이 별로 없고 거의 없고 한 개 정도의 항경련제만으로도 발작이 잘 조절돼서 나중에 항경련제를 완전히 끊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경련을 하더라도 굳이 약 없이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돼서 뇌파가 정상이 되고 그 경련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뇌전증이 이제 양성 뇌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성 뇌전증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6개의 종류가 제일 이제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연령, 그러니까 발생을 하는 연령의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 축두 급파를 동반한 양성 소아 뇌전증, 이름이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놀란딩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이제 벡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이오 토플루스 증후군, 그리고 소발작 뇌전증, 이게 이제 결심발작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가스타우트형 특발 소아 후두염 뇌전증, 그리고 청소년 소발작 뇌전증, 그리고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온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은 사실은 양성 뇌전증에 포함이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생활 습관 교정을 잘 하고 하면은 이제 약물 한 개 정도로도 충분히 조절이 잘 되는 그런 양상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성 뇌전증이라고 한다면 맨 위에 있는 그런 그 놀란딩 뇌전증으로 알려진 중심 측두 급파를 동반한 양성 소아 뇌전증을 주로 말하는 그런 어, 외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중심 축두 급파를 동반한 양성 소아 뇌전증은 양성 놀란딩 뇌전증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소화기 양성 뇌전증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습니다. 잠깐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안 해도 나이가 지나면은 점점 이제 경련을 안 하게 되고 뇌파도 정상이 되는 그런 이제 양성 뇌전증이고요. 보통 3살에서 13세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치료를 보통 안 해도 이제 16살 이전에 뇌가 이제 완전히 이제 성인 뇌가 돼버리면은 그때 이제 회복이 완전히 완치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유전적인 경향이 좀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보통 남자아이에 보통 흔합니다. 이것의 이제 임상 양상은 이제 잠을 잘 못 잤거나 아니면은 과식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전날에 너무 지나치게 뛰어놀아서 지쳐서 잠자거나 그럴 경우에 보통 잠든 직후 혹은 아침에 일어나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보통 혀, 입술과 뺨을 포함하는 그런 감각 이상으로 시작돼서 얼굴 경련으로 끝나기도 하고 심하면은 그 한쪽에 다리가 이제 까딱까딱거리는 양상, 그리고 그게 더 심하게 되면 전신 발작으로 되면서 한 1, 2분 정도에서 끝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거는 본인은 잘 모르게 되고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자다가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발견해서 이제 응급실로 오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외래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면 중에 발작이 발생해서 이제 7, 80% 경우에서 수면 중에 발생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 잠든 직후나 아침에 일어나기 한두 시간 전에는 각성뇌파가 수면뇌파로 바뀌거나 수면뇌파가 이제 각성뇌파로 바뀌면서 뇌파가 이제 좀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변화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뇌파의 이제 경련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놀란딕 에어리아라고 해서 그 놀란딕 부분을 자극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놀란딕 에어리아가 이제 자극이 되게 되면은 팔다리 실제로 움직이는 이런 그 운동에 관련된 경련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뇌파의 뇌전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 정도에서는 그 약물치료를 전혀 안 해도 평생 한 번 하고 평생 안 하는 경우가 거의 10%나 가까이 되고, 그리고 20% 정도에서는 발작이 이제 자주 관찰돼서 껴있을 때도 발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70% 정도는 조금 이제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좀 힘들게 뭐 좀 많이 놀았거나 그러면은 경련을 밤에 잠깐 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이런 상황도 나중에 나이 들면은 점점점 좋아지는 게 거의 7, 80% 정도이고, 한 20% 정도에는 조금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김없이 밤에 격려를 하거나 아니면 낮잠 자고 있었는데 깨어있을 때 발작을 하거나, 이런 깨어있을 때 그런 데이타임에도 발작을 하게 된 경우에는 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머니와 상의를 해서 약물을 그 항경련제를 좀 쓰기도 합니다.
진단은 발작의 특징과 뇌파 소견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는 그 발작이 한 번만 있거나 발작의 빈도가 약할 경우에는 치료를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파상에서 그 중심 특두극파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뇌전증이라고 한다면은 진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련을 몇 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공포가 너무 심해서 그다음에 경련이 너무 이제 잦은 경우, 그리고 낮에도 경련을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항경제 투여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항경련제에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항경련제를 쓰든 안 쓰든 간에 16세 이후에는 약물 치료를 보통 다 끊게 되고요. 보통 뇌전증 환자들이 그랬듯이 한 1, 2년간 발작이 없는 경우에는 뇌파가 정상이 안 되더 정상이 이제 되면 좋겠지만은 안 되더라도 이제 약물 감량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양성 뇌전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외래에서 뭐 환자들이 많다 보면은 이제 뇌파를 잘 못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양성 뇌전증 이 배치 이 경우에 이 뇌파 양상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보면은 이제 되게 전반적으로 되게 잔잔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정상 파형이고 이렇게 이제 그 뇌파를 볼 때는 배경파가 있고 이제 경련파가 있는데 이제 배경파는 전반적으로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때 경련파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 오른쪽 보면은 뾰족뾰족한 부분이 이제 경련파입니다. 경련파인데 이것이 그 센트럴 에어리아하고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백치를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파나이오토폴로스 증후군이라고 볼가 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4세에서 5세에서 후발하는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구토를 좀 자주 동반합니다. 구토를 자주 동반하면서 이제 경련을 하고 창백한 그런 얼굴, 그다음에 홍조, 그다음에 청색증, 동공 확대 같은 것도 보일 수가 있고 안구 편의, 그 다음에 한쪽 경련, 그 다음에 전신 경련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양성 뇌전증인데 이 환자들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평생 한 번 경련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 절반 정도에서는 평생 한 두 번에서 다섯 번의 발작을 발생하게 되고 나머지 한 5% 정도에서만 한 10회 이상의 그 발작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결과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진단은 임상 증상하고 뇌파인데 후두부,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그런 뇌에서 이제 그 경련파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어, 그 특징을 갖고 있고 구토를 자주 동반하면서 그 경련을 하는 그런 양성 뇌전증이고 발달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약 50%한 반수에서는 치료가 필요 없는데 역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롤란딩 뇌전증으로 알려진 뇌전증처럼 계속 이제 그 경련을 조금 더 이제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모의 불안감이 이게 클 때는 예방적으로 항경련제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세 여자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위에서 이제 네 번째 그 선을 보면은 이제 뾰족뾰족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파형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경련파입니다. 이게 경련파인데 이렇게 이제 후두부에 국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구토를 주로 이제 동반하면서 발달이 정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련이 있지만은 주로 이제 대부분 한 번 혹은 한두 번 정도 경련에서 평생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 그 양성 뇌전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결심 발작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외래에서 많이 보게 되고 환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소아 소발작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4세에서 8세 사이에 나타나고 주로 이제 6살에서 7살 때 주로 발병하고 여자아이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뇌파를 보고 그리고 뇌파가 너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멍 때린다는 그런 경련 양상이 또 특징적이고 해서 진단이 쉬운데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볼 때 애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갑작스럽게 한 5초에서 한 20초 정도 의식토실을 하면서 이제 멈춰 있다가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계속 하던 일을
하고 본인은 자기가 그 멍 때렸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했던 일을 계속 했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 그런 양상의 뇌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뭐 몇 번도 가능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십 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진단을 하는데 이제 외래에서 어머니께서 뭐좀 결심발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과호흡 그러니까 숨을 계속 몰아쉬게 되는 그런 그 행동으로 유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숨을 몰아쉬게 하는 거는 이제 바람개비를 계속 불어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휴지를 코 앞에 두고 그 휴지가 코에 붙지 않도록 계속 후후 불어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게 되면은 한 2분 정도 지나면 그 전에도 경련을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한 2분 정도 지나면은 만약에 소발장 뇌전증으로 진단이 되는 환자라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음, 그 바람개를 분다든지 휴지를 분다든지 이런 행동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누구야 지훈아 뭐 제 이름이 지훈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불러도 나중에 기억 못하고 예, 그렇게 되는 그런 양상이 가능합니다. 진단은 역시 이제 발작의 특징과 뇌파로 하고 근데 이제 약물의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통 단일 한 경련제로 대부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도 2, 3년간 발작이 없는 경우에 수개월에 걸쳐서 약물을 줄여서 끊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아주 일부에서는 다른 형태의 뇌전증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정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이 소발장 뇌전증은 잘 조절이 됩니다. 이 뇌파는 이렇게 이제 전신적으로 1초에 3번 전신적인 뇌전증, 발작 파와 그다음에 거기에 동반되는 그 서파가 이제 일초에 3번 나타나는 경우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이제 아이는 정신을 잃고 그리고 뭐 대발작이나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결심발작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판은 전반적으로 정상이기 때문에 환자의 그런 발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 소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가스타우트형 특발 소아 후두엽 뇌전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소아에서 나타나는 후두엽 뇌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호발 연령은 3세에서 15세고 평균 나이는 한 8세 정도에서 나타나는데 이거의 특징은 그 눈앞에 환시가 보이고 일시적으로 그 눈앞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통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편두통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꺼풀 떨림이라든지 눈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눈을 계속 깜짝깜짝거린다든지 이런 게 낮에 호발하고 수초에서 3분 정도 지속되기도 하고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소아 편두통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항경련제 투여로 잘 조절이 되는데 예후는 비교적 좋은 편으로 50에서 60%는 2년에서 4년 만에 완치가 됩니다. 그 뇌파 양상은 이런데요. 이 환자는 제 환자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제 환자도 이걸로 진단을 된 환자가 있는데 그 9살짜리 남자인데 계속 머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로컬이나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편두통 치료를 계속 받고 두통약을 계속 먹었었던 환자인데 너무 안 돼서 저의 외래로 왔었었고 제 외래 왔었을 때도 그 조짐 편두통이라고 이제 그 임프레션을 달고 이렇게 왔었었습니다. 그런데 조짐이 있다는 것은 이게 두통이 있었을 때 전조 증상인데요. 그 전조 증상이 너무 짧고 보통 조짐 편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보통 이제 5분 정도는 좀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10초 정도의 아주 강한 그런 조짐이 있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눈앞이 안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의심을 할 수가 있었고 뇌파를 찍었었는데 이제 후디엽 쪽에서 이제 뇌파가 경련파가 나오는 그런 상태였었고 결국에는 이제 항경련제를 한 개를 쓰고 증상이나 그런 눈 쪽에 그런 안 보이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소실돼서 지금 이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뇌파 소견은 그 뾰족뾰족한 부분이 이제 아래로 향해 있는데 이게 그 후두엽 쪽으로 이제
그 경련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소발작 뇌전증이라고 있는데요. 청소년 소발작 뇌전증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소화기의 소발작 뇌전증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호발 나이가 좀 이제 다른 거죠. 이제 청소년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9살에서 13살 때 발생하고 남녀 차이는 없는데 소아 소발작 뇌전증과 증상이 비슷하긴 한데 아까 전에는 그 소아 소발작 뇌전증에서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주변에서 뭘 얘기를 해도 다 기억 못 하는데 이 청소년 소발작 뇌전증 같은 경우는 의식 변화가 덜 뚜렷하고 그 빈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근간대 발작, 그다음에 소발작 뇌전증 지속증, 그러니까 소발작이 계속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단은 역시 그 발작의 특징하고 나이하고 뇌파 이런 걸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뇌파 양상은 소아 소발작 뇌전증과 비슷하긴 하지만은 아까 전에 그 소아 소발작 뇌전증을 1초에 3번 정도의 그런 그 경련파와 서파가 있었었는데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3.5번에서 4번 정도 약간 좀 빈번하고 그다음에 빗반응에 유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뇌전증 양제의 반응이 좋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아 소발작 뇌전증에 비해서는 예후가 조금 안 좋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저한테 다니고 있는 환자인데요. 12세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이제 정신과를 많이 좀 돌다가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자꾸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하고 잘 대화가 잘 안 되고 자꾸 딴소리하고 그다음에 그 이 말 하다가 저 말 하다가 계속 이렇게 생각이 계속 바뀌는 그러니까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신과를 좀 막 돌아다니다가 정신과 약도 좀 먹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뇌파를 한번 좀 찍어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 아까 전과 비슷한 그 소아 소발작 뇌전증과 비슷한 양상의 경련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련파가 이제 아까 전에는 한 6초 정도였었으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뇌파가 지금 잘려가지고 다 담지는 못했는데 한 60초 정도 계속 이게 지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뇌파를 찍을 때 저하고 대화를 했었었는데 제가 대화를 하는 거를 다 기억을 하는데 마치 이제 동문서답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제 반응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그 청소년 어, 소발작으로 이제 진단을 한 다음에 이 여자아이고 아직 생리를 하질 않고 그래서 그 데파코트라는 그 발프로엑시드라는 약을 쓰게 됐고 쓰고 나서 뇌파가 이제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다닐 때 치료를 받기 전에 반에서 꼴찌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 특수학교를 가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뇌파가 완전히 정상이 되고 나서는 반에서 2등, 3등 이렇게 뭐 성적이 확 올라가고 실제로 외래에서 대화를 했을 때 눈동자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저하고 대화가 매우 아주 적절하게 반응이 되는 그런 까지 많이 호전이 돼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실제로 눈앞에서 이제 경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을 잃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소아 소발작 뇌전증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진단을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 그 약물 한 개 정도로 충분히 조절이 잘 되는 그런 양성 뇌전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은 사실 이제 양성 뇌전증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의 예후는 굉장히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생활습관 교정을 되게 잘하고 그러면은 항뇌전증 약제 한 개로 잘 조절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양성 뇌전증 그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한 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춘기 전후에 시작되고
남녀 발생 빈도는 비슷합니다. 역시 근간대 뇌전증은 이제 움찔움찔하는 그런 발작인데 그런 어깨나 팔다리에 나타나는 그런 짧은 근간대 발작을 특징으로 합니다. 근데 이 환자들이 이런 양상이 이제 경련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보통 이제 틱으로 굉장히 오인되기로 해서 역시 정신과를 많이 좀 다니다가 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잠에서 깬 직후나 아니면 잠을 자려고 할 때는 뇌파가 수면 뇌파에서 각성 뇌파로, 그리고 각성 뇌파에서 수면 뇌파로 변하게 될 때는 뇌파가 많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때 잠에서 깨가지고 애가 이제 비몽사몽으로 일어나서 물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잡다가 거기서 이제 쿵 하고 쓰러지고 전신 발작을 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 이런 히스토리가 되게 많이 많습니다. 이 환자들은 그 광과민성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뇌파에서 우리가 이제 불을 번쩍번쩍번쩍 하는 어, 그, 음, 그런 유발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할 때 이제 뇌파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정신경련파가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뭐 치료를 하기 전에 혹은 치료를 받다가도 어두운 데서 아주 현란한 영화를 보다가 영화관에서 발작을 해가지고 실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서 차에서 이제 창밖을 볼 때 석양이 딱 이렇게 내려치지 않습니까? 내려칠 때 이제 무슨 뭐 다리를 건너간다. 그러면 그 다리의 그 현수교에 있는 것 때문에 빛이 안 가렸다가 안 가렸다가 하면서 굉장히 아주 하이 프리퀀시로 그렇게 이제 눈을 자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또 창밖을 보다가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광감이성이 심한 그런 뇌전증이고요. 진단은 이제 발작의 특징과 이제 뇌파나 이런 걸로 역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시 광과민성이 심하고 그 다음에 수면 박탈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약을 쓰는 것도 약을 쓰는 거지만 생활 습관 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환자들 이건 굉장히 매우 흔한 뇌전증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뭐 다 어느 병원이나 많을 텐데 저한테 다니는 그 환자 중에서 기억나는 환자는 그 전교에서 노는 그런 공부 잘하는 애거든요. 1등, 반에서 1, 2등 하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역시 이제 펄다운 쓰러져가지고 청소년 근관대 뇌전증으로 해서 저한테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지내다가 내가 이제 중간고사 때 이제 열심히 좀 해보려고 밤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다가 그날 경련을 오랜만에 또 해서 이제 또 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수면 박탈,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경우엔 약을 적절하게 많이 잘 쓴다고 해도 이게 경련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약을 쓰고 생활 습관 교정을 잘 해서 경련을 안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지 뇌가 계속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뇌파도 좋아지고 뭐 약을 더 늘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잘 일찍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술도 좀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화 볼 때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래서 자고 이제 불 끄고 이제 자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하고 그러면은 또 그 자체가 또 순간적으로 광과민을 유발하기 때문에 핸드폰 하다가 이제 떨어쳐가지고 핸드폰 모서리에 눈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찍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항뇌전증 약제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지만은 음, 뭐 생활습관 교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심한 그런 청소년 근관대 뇌전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이 두세 개 이상 계속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평생 투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생활습관 교정을 잘 하면은 항뇌전증 약 한 개로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뇌전증 환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영위하기 때문에
더 많은 똑똑한 일들, 더 좋은 일들, 뭐 대학교도 더 잘 가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환자인데요. 16세 남자이고 이게 중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쾅 하고 이게 그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 뾰족한 파형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그 제이미의 그 특징적인 그런 파형입니다. 이럴 때 움찔움찔 거리는 그런 양상을 그 경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심해지고 그러면은 대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환자도 이제 제 환자인데 아까 전에 그 공부 잘한다는 그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도 잘 조절이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생활습관 교정이 가끔 이제 안 되고 그러면 경련을 이따금씩 하고 이제 오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양성 뇌전증 환자들은 그러니까는 어, 전반적으로 일단 발달이 정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한 시기마다 뇌전증이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그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뇌전증이거나 아니면 한 가지 약제로 잘 조절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는 약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뇌전증을 이제 양성 뇌전증이라고 하고 이런 환자들은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양성 뇌전증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